안녕하세요. 양메리 사모입니다.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분들의 기도로 새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이름하여 이승만 역사 교실입니다.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룬 역사 교재인데요. 지난 7, 8년 동안 광화문 운동에 참여하면서 제가 무엇보다 가장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첫째, 성경을 알아야 하며 둘째는 역사를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정광 목사님의 삶을 또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정말 흠모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깨달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광화문 운동 연단 위에서 정광 목사님께서 지난 7, 8년간 전하신 애국 연설 또 역사 강의들을 토대로 또 여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이번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전체 흐름을 한 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승만 역사교실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 이승만 역사교실 책은 총 2가지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자용 책입니다. 학습자용 책은 여러분께서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스스로 필기를 교재해 가시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교사용 책자는 이 온라인 강의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과 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연 설명 그리고 정확한 출처까지 포함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실 때도 참고서로 활용하기에 용이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교회나 가정이나 또 스터디 그룹에서 함께 공부하실 때도 교사용 교재와 또 인원수에 맞는 학습자용 교재를 구매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끝으로 이승만 역사교실 책의 모든 수익은 다음 세대의 역사관을 바로 세우는 모든 그런 교육 사역에 전액 후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비록 나는 책을 쓰는 작업엔 함께하진 못했지만 이 사역에 꼭 동참하고 싶다. 내가 그 자리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어떻게든 좀 동참을 하고 싶다. 이런 감동이 오신다면 여러분께서 해주실 일은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널리 전파하여 주셔서 이승만 역사교실 책을 통해 정말 전 국민의 역사관이 바로 세워지고 또 그로 인해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또 나라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을 통해 애국심이 다시금 우리 젊은 세대에게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승만 역사교실의 양메리였고요. 앞으로도 계속 출간되는 모든 책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승만 역사교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벌써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 해가 또 시작된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3월에 젖어들었고 이제 곧 있으면 4월입니다. 이렇게 한 해 빠르게 흘러가는 이런 시간 속에 올 한 해는 꼭 이승만 역사교실을 통해 저희 모두 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만큼은 정말 완전 학습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역사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이승만 역사교실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홍보물 한번 그 자료 사진 보내드린 거 옛날에 보내드린 거 있으시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승만 역사교실은 위에 제 뒤에 보이는 이 제목처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집필된 또 이렇게 출간된 책인데요. 네,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매 강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로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흐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 들어가는 내용, 설명되는 내용도 있지만은 이 한 개의 도표, 한 장의 도표를 딱 처음 보는 순간 잊혀지지 않도록 또 한 번 학습하면 그 속 내용은
뭐 이렇게 20% 30% 80% 까먹을 수는 있어도 이 도표의 전체적인 그 맥과 그 그림과 그 구조만큼은 기억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승만 역사교실의 특징은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 주민된 화면 띄워주시면 매 강마다 이렇게 위에는 도표 그리고 밑에는 필기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폭동의 전초전 9월 총파업이 주제라면 위에가 도표 밑에는 필기 공간이 이렇게 좀 긴 강의들은 이렇게 한두 세 장씩 이렇게 연달아 나오고요. 또 그 다음 뭐 대구 11 사건도 밑에 필기할 수 있는 공간, 제주 4.3도 필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필기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습자용 이 교재를 사시는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방금 보여드린 이 무료 강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시청을 하시면서 이렇게 필기해 가시면 됩니다. 자료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여러분께서 이 QR코드를 찍으셔서 유튜브 채널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 엑츠코리아라는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PD님 들어가 주시면 거기에 그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3단원까지 쭉 올라갔는데 여러분께서 학습자용을 사실 구매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들어가셔서 이미지와 또 다양한 도표 그리고 일러스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이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께서 활용을 하셔서 이 책을 학습하실 수 있고 또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큰 책자는요 교사용 책입니다. 그래서 교사용 책은 학습자용에 비해서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 교사용 책자에는 이 강의에서 다뤄지는 모든 설명, 모든 내용, 그리고 이 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석, 사이드 노트, 또 출처, 정확한 출처까지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또 정확하게 나는 역사를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교사용 책까지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 역사교실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교사용과 학습자용 이 두 권을 통해서 올 한 해는 여러분께서 정말 이 역사를 그동안 저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제 정말 나의 역사, 내 속에 역사가 완전히 내재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께서 썸네일을 통해서도 보셨다시피 바로 남한의 공산주의 세력의 시작을 알렸던 바로 남로당 박헌영을 비롯해서 오늘날까지 이러한 세력들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에 남로당 박헌영 이 한 사건을 가지고 현재에서도 어떻게 이 세력이 지속되고 있고 미래까지 앞으로 이 세력들은 언제까지 존재할런지까지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오늘 한번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표는 바로 6강, 이 교재에서의 6강 도표인데요. 제목은 해방 직후 남쪽에서 일어난 일, 바로 남한 공산주의의 시작, 남로당 박헌영입니다. 그래서 박헌영 사진 혹시 인터넷에서 한 장 찾아주실 수 있으시면 이 박헌영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항상 해방 직후 박헌영과 이승만 대통령을 항상 저희가 대조시키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도 위기의 이 시기, 위기의 때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때는 아마 더 위기였을 겁니다. 아마 더 위기였죠, 사실. 나라가 해방 직후 드디어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또 독립투사들의 헌신과 피와 땀과 눈물로 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자칫하면 이게 엉터리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광복을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제 치하보다 더 끔찍한 공산 치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갈림길에 섰던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근현대사의 두 인물이 이승만과
바로 이 박헌영입니다. 자, 박헌영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박헌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사진 몇 장 더 있으면 한번 몇 장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박헌영이란 인물이 딱 안경을 썼죠.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지난 저희 방송 때 다뤘던 것처럼 어릴 적 신동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박헌영도 어릴 때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진 보시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시력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이 박헌영이란 사람은 어렸을 때도 굉장히 영특한 아이였지만 또 커서도 상해로 건너가면서 거기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포섭이 돼요. 그 뒤로 레닌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아무튼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은 이 공산 좌익 활동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헌영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박헌영의 말로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정말 남한의 공산주의를 퍼뜨리는데 온갖 그냥 열성과 열정과 모든 목숨을 갈아 넣어서 했지만은 결국에는 6.25 전쟁의 패배 이후 북한 김일성이 숙청시켜 버렸어요. 6.25 전쟁의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박헌영이다 라면서 이제 숙청을 시켰는데 참 이 박헌영이라는 인물의 삶을 오늘은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박헌영은 1900년 충남 예산에서 양반의 서자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 서자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있었던 사람이고 1919년 정말 중요한 3.1운동,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3.1운동 당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3.1운동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나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열정이 이제 막 불타오르던 시기에 사실 박헌영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뭐 마땅한 커넥션도 없고 그리고 또 배표를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넘어간 곳이 바로 근처인 중국 상해예요. 만약에 박헌영이 그때 이승만 대통령처럼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더라면 그의 인생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젊은 나이 때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지가 정말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멘토로 만나는지 누구를 친구로 사귀는지 이것이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유학을 가느냐, 어떤 분위기 학교를 가느냐, 어떤 동아리에 참여를 하느냐, 어떤 조직에 내가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느냐, 이런 모든 작은 경험들이 결국에는 이 박헌영이란 사람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박헌영은 안타깝게도 중국 상해로 밀입국을 했죠. 밀입국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몰래 입국을 했어요.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배를 타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밀입국을 해서 이 상해에서 결국에는 공산주의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정말 이 조선이란 나라를 정말 부국강병한 나라로 세우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기치 아래 그 체제만이 정답이다. 이게 가장 건강한 체제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었던 이승만과 달리 이 박헌영은 이런 정의 실현,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또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세우려면 공산주의밖에 없구나.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 결국 공산주의를 접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반도 조선으로 돌아와서 조선공산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게 1925년이고 이 조선공산당은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바로 항상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남로당의 전신이에요. 나중에 이 조선공산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을 해서 남로당 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그 당권파나 뭐 그 강령이나 그 정신은 전부 다 똑같이 계승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공산당은 이후에 남로당이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뒤에 1928년
국제 레닌 학교, 러시아로 와서 소련으로 와서 국제 레닌 학교를 다니고 또 동방 근로자 대학을 다니면서 이곳에서 세계적인 그 세계 곳곳에 뿌리를 내린 이 공산 지도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교육도 받지만 인맥도 쌓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를 공산화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전략을 짜고 준비했던 이 시기가 바로 국제 레닌 학교와 동방 근로자 대학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선 땅으로 돌아와서 계속 이제 일제 치하에서 막 숨으면서 다녔죠. 왜냐하면 일제 치하 당시에는 이런 공산주의 활동도 이런 정당 활동도 금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제의 수배를 받으면서 막 피해 다니면서 감옥도 몇 번이나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김성삼이라는 가명으로 저희가 정광 목사님 강의 들을 때 자주 이 스토리를 듣잖아요. 전라도의 한 벽돌 공장에서 김성삼이라는 가명으로 그 숨어 있던 그때에 바로 광복을 맞은 거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당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뭐 해외에 있거나 또 이승만 대통령도 당시 해외에 있었죠. 그러니까 나라를 세울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국내에서 광복을 맞은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이 박헌영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박헌영은 국내에 있음으로써 절호의 기회를 맞은 거죠. 이승만과 이런 자유우방국에 유학 가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 있을 때 먼저 선수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쟁취했던 사람이 바로 박헌영이고 국내에서 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산주의 활동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 박헌영이 바로 무엇을 하냐 서울 곳곳에 벽보를 붙여서 공산주의를 파급하고 또 이승만과 김구의 이름을 도용하면서까지 먼저 가서 나라를 세워달라고 했다라는 식의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이렇게 하루빨리 정말 한반도가 공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표 조금 더 확대 가능하시면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78%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호했습니다. 실제 그 자료가 있어요. 물론 이들 중 대부분은 당시 저희 문맹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지 못하니까 공산주의가 뭐 사회주의가 사실 뭔지 개념조차도 저희 나라 국민 대부분이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국민의식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공산주의가 좋다,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사상을 파급해버리니 이런 식으로 78%나 많은 국민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선호하게 되었고 또 당시 독립운동가의 대부분이 이승만 대통령처럼 미국으로 유학 가지를 못하고 중국 상해 이런 공산주의 나라들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옹호했다. 이것이 이제 국내적인 상황이었고 국제적으로는 이제 볼셰비키 혁명 직후에 전 세계가 야, 공산주의 같이 좋은 사상은 없다. 공산주의 같이 좋은 체제는 없다. 전 세계의 특히 지식인들이 열광을 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진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해방 직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었는지를 사실 이런 통계를 보면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도 해방 직후 이제 귀국을 하시죠. 근데 귀국을 하자마자 박헌영과 만나요. 그리고 박헌영이 제안을 합니다. 너한테 이 주석 자리를 줄 테니까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이 공산 나라를 세워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단절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난 더 이상 너를 볼 수 없다. 관계까지 단절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뭐 측근에 있는 그런 인사들이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승만 박사님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단칼에 자릅니까?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맞춰가면 되는 거지. 너무 이거는 투머치한 것 아닙니까? 영어로 말을 하자면. 이렇게 반응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붙은 이 좌익들이 붙여준 별명 중 하나가 분열시키는 자, 분열자, 뭐 이런 명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저희도 애국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 어 이게 꼭 손을 잡는 것이 모두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때로는 그리고 많은 경우는 패망의 길이더라고요. 막 이 사람과 저와 뭐 의견 차이 그 정도는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봤을 때는 이 박헌영이란 사람은 절대 같이 합작할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에 이 한반도 전체에 큰 위기를 낳을 수 있는 인물이다.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고 그 판단이 100% 옳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도 뭐 애국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사실 국민의힘 뭐 이렇게 정치 뭐 이런 시사 뉴스를 볼 때도 꼭 중도를 다 잡고 데리고 가는 것, 중도까지 다 이 회색 지대까지 다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때때로는 그 시기에 따라 맞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는 정말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칼에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 박사는 박헌영과의 관계를 미련 없이 단절해 버리시고요. 그 뒤로는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주의자일 수가 있었느냐. 절대 이승만 대통령이 뭐 박헌영보다 특출나게 태어나서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분의 배경이 오늘날의 이승만 대통령을 만들었다.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또 어디를 가고 또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게 결국 한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지난번 저희가 살폈듯이 한성 감옥에서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오히려 그 신앙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 완전한 반공 자세를 취하실 수가 있으셨고 또 두 번째 미국 유학을 통해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구나. 나라가 가장 지켜줘야 될 것이 자유구나. 이런 자유평등 박애의 가치들을 배우시고 또 세 번째는 직접 소련 모스크바를 방문하시면서 또 그 방문을 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야, 지상 낙원이라고 했던 이 소련이 가서 보니까 농민들이 굶어서 아사돼서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들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상 낙원인 이 공산주의 나라가 이럴 수가 있지? 이건 거짓말 허상이구나. 이걸 직접 가서 경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억하는 것이 정과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가 나라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유학을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나라들을 많이 가서 여행을 하든 뭐 경험을 하든 견습을 가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경험을 줘야 된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신 이유가 사실 이승만 대통령도 교육혁명을 하실 때 정말 사실 국방비 다음으로 이 교육에 가장 많은 나라 재정을 투입을 하셨는데 그때 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유학생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뭐 공무원, 뭐 기술자 할 것 없이 가능한 사람들을 전부 다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유학을 갔었던 인물들 중 몇몇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미국에 가서 뭘 경험하냐. 야, 진짜 미국과 우리나라 한국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이구나.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 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부국 강병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그 처절함 속에서 그 결단을 하게 되셨고 그 배경으로 나중에는 5.16 군사혁명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까지 장기 집권을 하면서 대한민국 오늘날의 한강의 기적을 또 완수하시는데 큰 기여를 하셨죠. 그래서 이렇듯 이승만 대통령도 그 젊은 시절에 모스크바에 직접 가셔서 이런 정말 낙후된 나라도 우리가 가봐야지 야 진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저희 자녀들이 어린 그 시절에,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청년의 때에 또 청소년의 때에 교회에서 뭐 선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뭐 봉사활동을 간다든지 최대한 세상은
젊었을 때 많이 둘러보고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체험해보는 것이 앉아서 공부하는 것에 정말 몇 배가가 되는 교육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박헌영 남노당 박헌영의 한번 역사를 쭉 훑어봤는데요. 이후에 이 남노당이 우리나라에 3년 동안 45년부터 48년까지 1차 체제 전쟁을 지속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뭐죠? 바로 9월 총파업, 대구 11 사건, 제수 4.3, 여순 10.19 등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의 그 전체 배경 뒤에는 바로 이 남노당의 박헌영 이 세력이 있고, 저희가 1948년 이제 건국이 된 이후에 과연 이 박헌영이 뿌리 내려놓은 이 남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끝났을까요? 또 6.25 전쟁 이후 1953년 저희가 전쟁이 끝나고 7월 27일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그때 우리 남한 사회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이 전부 다 싹 먼지 한 톨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당연히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번 과거의 역사를 현재로 끌어들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료 사진 내려주시고 저희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인데요.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시 본래 같으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전용의 이 위성정당을 만들려면 국민의힘용 이런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동안. 그런데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이 무엇이냐? 그냥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정당들과 함께 연합해서 비례 정당, 위성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만약에 찾아주실 수 있으시면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에 함께 연합돼 있던 들어가 있었던 정당들이 첫째 열린민주당, 둘째 사회민주당, 셋째 기본소득당, 넷째 시민단체인, 이건 정당도 아니라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와 그리고 마지막이 진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 정당들 다 사실 마음에 드는 정당 하나도 없지만 가장 큰 논란이 되고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어디였을까요? 진보당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 남노당부터 시작해서 과거에는 1차 체제전쟁 때는 남노당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산주의 세력이 우리나라에 활개쳤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 남한 내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그 모습들을 바꿔갔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바로 이 진보당 이전에 이 진보당의 전신으로 알려져 있는 통합진보당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통합진보당 그리고 이석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 통합진보당이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교재에서도 여러분께서 21강으로 넘어가시면 21강에서 자세히 출처가 달린 채 이 통합진보당의 전체 내막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석기 의원의 얼굴인데요. 이게 이제 2011년, 2012년, 2013년 그때쯤 일이니까 저는 그 당시에 딱 고등학생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뭐 역사관도 없고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냥 일반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석기라는 이름은
기억이 납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광화문을 지나면서 뭐 누가 "이석기 석방하라." 뭐 이런 뭐 소리를 지른 건지, 아니면 뭐 뉴스에서 이석기라는 이름을 들었는지, 근데 제 귀에도 익히 기억나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이석기라는 사람인데, 이 이석기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저희가 인제 6.25 전쟁 직후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길 무슨 뭐 오늘날 대한민국의 간첩이냐, 무슨 공산주의 세력이 있냐, 이렇게들 의심을 하시지만, 사실 이 6.25 전쟁 직후에 북한이 한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확립한 것이고, 두 번째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파견하는 간첩들을 그때부터 정말 많이 보냈어요. 실제 통계를 보면 그냥 하루에 몇 회나 이게 적발이 될 정도로, 그냥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요, 하루에 뭐 두세 번 이렇게 갈 정도로 정말 많이 이 대남의 이 난파 간첩들이 적발이 됐어요. 대남 도발도 적발이 되고. 근데 사실 발견된 것만 그 정도 수치지, 발견되지 않은 수치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한 것이 이제 지하당을 조직한 것이고, 지하당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신영복의 통일혁명당이죠. 근데 이 통역당의 이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이전부터 본인이 뭐 대통령 출마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사무실에도 어떤 글을 올리거나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어떤 작품을 이렇게 그려서 걸 때도 그 액자에 항상 신영복 글씨체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신영복의 글씨체로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는 상품 중 하나가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이죠. 그래서 그 처음처럼의 그 브랜딩을, 레터 브랜딩을 하신 그 사람도 바로 이 문재인 네, 측근인데, 맞아요. 띄워주네요. 또 우리 국정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정말 국민을 농락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에 침투한 간첩을 잡는 기관에서 간첩의 글씨체로 이렇게 쓰다니, 정말 이건 국민에 대한 농락 아닌가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이 책 더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열이 받아야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뭐 아무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모든 곳에는 전부 다 뭐 서화든 뭐든 다 신영복 글씨체로 돼 있어요. 신영복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통일혁명당의 어떻게 보면 수뇌부였어요. 그리고 그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포섭을 했고, 이후에는 뭐 이제 본인이 전향서를 쓰고 이후에 이제 복역을 저기 다 마치고 이제 나오긴 했지만, 그 뒤로도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었죠. 어느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기는 자기 사상을 절대 버린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교수로 강의하고 활동하면서 그 밑에 제자들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겠나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들한테 저희가 본받을 점은 있어요. 본인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염병처럼 다 전염을 시키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희로 말할 것 같으면, 좋게 말하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애국 의식, 애국적인 이런 애국심,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올바른 역사관, 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간첩 신영복처럼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파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부분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뭘 파급을 시킬 수 있으니, 정말 이승만 역사교실을 통해 이제 저희 역량을 키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마저 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북한이 6.25 전쟁 직후에 이 세 가지 사업을 완수를 해요. 주체사상, 난파간첩, 그리고 지하당 조직. 그리고 나서 이제 1980년대 때 민주화 운동이 확 확산됐어요.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데는 사실 순수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당시 산업화가 급속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일어나면 그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가
이제 양극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공장을 가진 사람과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자본가와 노동자의 어떤 계급 분화가 생기고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이런 양극화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양극화에 대해서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좌익 이 세력이 무엇을 선동하느냐? 이제 계급론을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본가는 무조건 악이다. 그리고 노동자는 무조건 선이다. 이러면서 타도해야 된다.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신군부가 이 반정부 시위들을 진압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분노가 계속 억눌리다 보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터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전두환 대통령의 이 신군부가 당시 반정부 시위들을 진압하는 것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이런 뭐 그냥 민간인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거 내 표현의 자유인데 나는 더 이상 군부를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반정부 시위들을 적당히 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당시 안보적으로 위태로웠기 때문에 이건 자칫했다가 나라가 정말 북한의 손아귀에 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구나. 북한에게 이게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북한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식의 지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각도 측면으로 봤을 때는 또한 이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진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를 공부할 때 저희가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바라보면 오늘날 좌익사관을 가진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뭐 독재자다 그리고 뭐 민주주의를 말살한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바라보지 못하지만 당시 그 과거의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 과거의 사건을 봐야 됩니다. 과거의 사건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재단하면 반드시 역사적인 실수를 범하게 돼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에서는 와 어떻게 저렇게 18년이나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지 무슨 왕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절 그 시대를 사셨던 어르신분들께 여쭤보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때가 제일 살기 좋았다. 전두환 대통령 때가 제일 살기 좋았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저희는 현재 기준을 가지고 과거를 재단하면 안 된다라는 걸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민주화 운동 당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뭐 많았겠죠. 그런데 이 당시 대학가에 이 민주화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세력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주사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공산주의가 6.25 전쟁 이후 사라졌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은 남로당의 박헌영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을 꽂아서라도 계속해서 암암리에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남한에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마을마다 뭐 부모님들이 나가서 농촌에서 일하고 계실 때 우리가 애 봐줄게요 하면서 그 애들에게 뭘 시켜요? 주체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갑자기 1980년대 때 짠 등장해서 어떻게 주체 사상을 알고 어떻게 김영환 같은 경우에는 강철서신이란 책을 그 젊은 나이에 쓸 수 있나요? 아무리 뭐 서울대생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 갓 20대 된 청년이 강철서신이라는 주체 사상을 전체 다룬 그 책을 쓸 수가 있나요? 그거는 분명히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암암리의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육이 언제 다 일어났어요? 60년대, 70년대에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헌영은 숙청당하고 남로당이란 이름은 없어졌겠지만은 그 이후에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의 교육은 계속 조직은 계속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쭉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김영환이는 나중에 전향을 하게 되지만 김영환이가 전향하면서 주사파의 가장 큰 조직이었던 민혁당을 해산시킬 때 끝까지 해산을 거부한 사람과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으니 다시 사진 띄워주세요. 바로 이석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석기라는 사람의 배경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석기는
진짜 6.25 전쟁 직후 쭉 계속되던 이 주사파, NL 주사파 세력이 드디어 김영한이 북한 방문하면서 실망해서 전향을 했는데, 그 전향하면서 민혁당을 해산하려고 했을 때 나는 끝까지 북한에 충성한다. 나는 끝까지 김일성, 김정은에게 충성한다. 라고 충성 맹세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석기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석기 측근의 사람들을 오늘 모아둔 것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느냐? 경기동부연합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동부연합은 진짜 주사파 중에서도 주사파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 김영한이란 사람은 북한을 방문하면서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아니 북한을 가보니까 아니 이건 내가 알던 주체사상이 아닌데, 인민이 주인인 세상이 아니야. 인민이 뭘 어딜 가든 항상 통제받고 허락받아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맨날 배급받고, 이게 어떻게 모두가 평등한 사회이지? 그리고 김일성, 김정을 만났는데 김정일조차 뭐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주체 사상이 무엇인지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실망을 하면서 이 이석기가 아니라 김영한이가 이제 전향을 몇 년을 이제 고심한 끝에 전향을 하는데, 이 이석기란 사람은 양심도 없는 거죠. 북한의 실체를 알면서도 북한에 충성하겠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지난번 때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북한의 실체를 알면서도 북한과 손을 잡는 사람들은, 첫째, 정말 속된 말로 머리가 비어있다거나, 두 번째로는 기회주의자이다 라고밖에 설명이 되질 않아요. 본인들은 맨날 뭐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우린 기득권 세력을 타파해야 된다,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은 하시지만, 정작 본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의 적과 손을 잡고 나라의 적과 뭐 평화통일이라는 거짓 허상된 그 구호 아래 전 국민을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개 돼지로 만들려는 것이 바로 이들의 실체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게 이 이석기를 비롯한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이 경기동부 연합 세력을 비롯한 이런 종북적인 멘트들을 하고 친북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 이석기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2011년에 통합진보당을 창당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통합진보당에 한번 강령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통합진보당과 북한의 정치적인 목표에 대한 발췌문을, 이건 진보당이고요. 첫 번째 거예요. 그 통합진보당과 북한 비교되어 있는 거. 이걸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북한과 유사할 수가 있지?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통합진보당이 친북, 그냥 종북 정당이었는지를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비교라는 제목의 표인데요. 이 통합진보당이 사실 이렇게 창당된 것도요,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걸 2001년도에 이 경기동부 연합 세력 이석기를 비롯한 주사파들이 모여서 해요. 근데 이때 이들이 약속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큰 그림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뭐 3년 안에 원내 진출을 하자, 국회의원을 배출하자, 그리고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그리고 10년 안에 친북 성향의 정권을 창출하자, 뭐 이런 식의 군자산의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소름이 돋는 게 뭐냐, 그 약속대로 마지막 3번만 간당간당하게 못했을 뿐이지 다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주사파를 공부하면서, 물론 아직도 공부할 게 너무 많겠지만은, 야, 정말 이들은 정말 본받아야 되는구나. 좋게 말하자면요, 본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들은 자기들이 세운 목표를
반드시 완수해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여기 땡큐 271님께서 실시간 댓글로 이재명 정권이 이석기가 배후 조종하고 있어요. 이것도 합리적으로 그러한 근거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왜 이석기와 이재명 간의 이 공생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거는 몇 주 뒤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짐작하기에 느낌이 그래. 이런 수준의 짐작이 아니라 그 근거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공생관계, 숙주와 기생충의 이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저희가 몇 주 뒤에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역사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제가 만약에 답변을 못 해드리는 질문이라면 다음 주에 준비해 와서라도 꼭 여러분께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사진이 그 팀장님께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그 도표 다음 사진으로. 그러면 제가 잠시만요. 피디님께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사진 보시면 통합진보당과 북한이 얼마나 유사한지 자칫 보면 저는 북한 정당인 줄 알았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짝 주민 부탁드립니다. 통합진보당의 당면 정치적 목표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럼 우측에 북한도 똑같이 나오죠. 미제국주의와 식민지 통치 철폐와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 근데 이들이 항상 말하는 이 민주정권, 민중주권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니까 모든 국민이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노동자, 농민 할 것 없이. 그렇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항상 강조하는 이 민주정권, 민중주권, 이게 뭐를 가리키냐. 일반 국민, 이런 걸 다 떠나서 노동자, 농민, 다 나와있죠.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민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자가 아니면 민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요, 민중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업가? 민중 아니죠. 노동자 아니죠. 농민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쉽게,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쉽게 선동할 수 있는 이런 군중 세력들만 민중이고, 나머지는 민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누구부터 측정해요? 계급 분화를 막 강조하면서, 어필하면서 교수님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잘 사는 지주들, 유지들, 이런 사람들, 1차 세계전쟁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학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마디부터 자주적 민주정권,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일맥상통합니다. 밑에 쭉 내려가시면 빨간 글씨만 좀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민족 자주권이 구현된 민주주의 정권이다. 와, 정말 소름 끼치잖아요. 좌측이나 우측이나 한 토시도 정말 다른 것이 없네요. 민족 자주 정권이 구현된 민주주의 정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주는 또 뭡니까? 민족 자주권. 그러니까 민중 주권을 또 강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통합진보당이 그냥 저희가 이석기가 했으니까 당연히 주사파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들의 정당 목표, 정강 정책들을 살펴보면요. 북한과 똑같은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 통일혁명당 강령, 그쵸? 저희가 아까 읽은 것이 통일혁명당 강령인데, 통일혁명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남한의 이 남로당만, 이름만 사라졌지. 그 본체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21세기 2026년도에도 전 사실 이런 생각도 해요. 내 옆집이
주사파일 수도 있겠구나.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윗집이 NL 주사파일지 아닐지, 경기동부 연합 인사일지 아닐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바로 밑에 집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 아닐지 정말 현실성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이제 진보당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이제 통합 진보당은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자칫했다가는 2012년 대선 당시에 죄송해요. 2014년 잠시만요.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가 몇 년 대선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제18대 대선이 몇 년도죠? 잠시만요. 연도 2012년 맞네요. 2012년에 18대 대선 때 실제로 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그 단일화를 이루었던 거 아시나요? 네.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성사를 시켰는데 뒤늦게 이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사전투표 부정선거가 드러나면서 그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즉슨 무엇이,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다행히도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셨지만은 그때 생각을 하면 전 이때 이제 김철원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한 사실인데 와 정말 아찔했다라는 그 표현이 적합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부정선거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그렇게 후보 단일화를 이뤄서 정말 정권을 창출해냈다면 과연 누가 더 그 정권의 그 무게를 장악했을까? 민주당보다는 통합진보당이 더 그 무게의 중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 이미 2012년 때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 후보 단일화가 실패해서 정권, 친북적인 정권, 정말 이 NL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친북 정권이 창출되지 못했지만은 또 다행히도 2013년에 아로 사건이 터지면서 그쵸? 이 통합진보당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에 2014년에 통진당이 해체되고 통합진보당이 해체되고 이석기가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일단락 되는 줄 알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게 바로 이 진보당입니다. 이 이석기가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경기동부 연합 세력이라고 해서 이석기밖에 없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들은 혁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세력은 10년 넘게 지난 일이니까 아마 지금은 몇 배가 10배가는 되지 않았을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정당이 등장한 게 있으니 바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진보당입니다. 그래서 이 진보당 측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논란이 터질 때마다 본인들은 뭐 일부 가치만 본인들이 계승을 했지 후신 정당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진보당의 당권파를 보거나 이 강령들을 보면요. 통합진보당 당권파와 강령 그대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말로는 우리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의 뭐 후신이 아니에요. 일부 정신만 계승했어요 라고 하지만 지금 강령을 한번 제가 살펴보면 통합진보당 강령과 매우 유사하고 또 당권파도 이석기, 김재현, 이상규. 김재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진보당의 대표이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 경기의정부 출마를 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 통진당 해산 후 민중당 대표로 자리를 옮겼고요. 또 이상규 전 의원은 통진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해산 이후 민중당 대표가 되고 현재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당시 진보당 서울 관악을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진보당 출신인 인물들이 그대로 내려와서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 뭐냐? 진보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 통합 진보당 사람들이 또
누가 더 있을까? 이 경기동부 연합 주사파 세력이 누구 더 있을까? 궁금해서라도 진보당 유튜브 채널을 한 번씩 검색해서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그들이 물론 이 앞선에 세우는 젊은 청년들은 통합 진보당 출신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 그 정신과 그 강령은 전부 다 통합 진보당의 것이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 한 번씩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 진보당이라는 이름을 까먹으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난 총선 이후로 지역구 1명 그리고 한번 그 기사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보내드린 기사. 안 보내드렸나? 안 보내드린 것 같네요. 그 통합 진보당 출신의 지역구 1명과 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한 비례대표 2명이 당선돼서 지금 계속 의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국회 배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국회 배지, 나라 배지를 달고 언제든지 나라의 기밀을 열람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 권력을 가진 채 그들이 지금 벌써 몇 년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진보당 출신 인물이 몇 명이나 들어갔다고요? 지난 총선 때 3명이 들어갔어요. 저희 자유통일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반 자유대한민국, 반 자유민주주의, 반 자유시장경제, 반 한미동맹, 반 종교의 자유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도 완전 그냥 NL 주사파 그 사상에 속된 말로 쪄들어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무려 3명이나 우리나라의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의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할 때가 많아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나라가 너무도 위태로운데 어떻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오늘 하루도 무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특히나 요즘에는 더 정권이 바뀌면서 요즘에는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절대 진보당이란 이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자유통일당이 국회 진출을 할 때 정말 저희가 정말 직면해서 1대1 대면으로 해서 싸워야 될 대상 중 하나가 이 진보당이라는 정당이고요. 이들은 정말 뼛속 깊은 곳까지 바로 이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남한의 공산화의 그 모든 사상과 주체 사상과 교육과 그 모든 것들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정당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보당 강령 정책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진보당의 10대, 10대 강령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 몇 가지만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1번 좀 주민해 주시면 특권과 부패의 정치를 타파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민중주권 시대를 완수한다. 이게 아까의 그 통합진보당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민중주권, 민주주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만 주권이 있는 그런 시대를,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공산화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2번째,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한다. 자, 한미관계의 어떤 부분이 도대체 불평등한지 한번 나중에 만났을 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불평등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평등하지.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있어서 불평등한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특히나 중동 지역에 전쟁이 터졌죠. 근데 이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체계 시스템 중 하나인 사드와 페이트리엇을 철수해 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사실 속된 표현으로 오줌을 쌀 정도로, 오줌을 지려야 될 정도로 그런 무서운 말이거든요. 왜 이게 무서운 말이냐? 그동안 사드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만만히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드도 없고 페이트리엇도 없으면 이제는 오로지 우리나라의 방어 시스템으로만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본 거는 철수해 가진 않았지만 왜 한국 걸 철수해 갈까요? 우리나라를 이전의 동맹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 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70년간 전쟁도 없었지만은
전쟁이 없으니까 뭘 할 수 있었어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단순히 안보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장치이기도 해요. 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같이 아직도 전쟁 중인 이 나라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할까요? 우리나라의 뭐 삼성, 현대, 물론 당연히 잘하죠.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군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드, 뭐 페이트리엇, 그리고 나중에는 미군까지 일부분 철수를 시키잖아요. 그럼 더 이상 우리나라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불평등한 한미 관계, 진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가 불평등한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럼 막 소리 지르면서 감정적으로 막 반응을 하겠죠. 근데 전혀 불평등한 것이 없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한미 관계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도 붙잡아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뭐 미국에서 그 기뢰 제거해달라고 군함 요청을 했는데, 일본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총리가 바로 백악관 방문해서 바로 우리가 최대한 헌법이 정말 이렇게 헌법의 그 기준 안에서 가능한 선에서 우리가 군함이든 뭐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지 않냐. 그냥 뭐 SNS 소셜 미디어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거면 이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진짜 이게 공식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반응할까요? 공식적이지 않은 거는 본인들이 다 하면서 왜 이러한 때만 공식적인 걸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번,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자주 평화 번영이 보장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공동선언은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그리고 그 판문점 선언을 말하는 건데, 중립적인 통일 국가는요, 좌우합작이란 말과 비슷하거든요. 중립적인 통일 국가는 명백히 우리나라 헌법에 어긋나는 이 통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중립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반된 그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중립은 뭐예요? 같이 공존한다. 이게 남북 공동선언의 얘기거든요. 낮은 단계로 우리가 같이 연방제로 두 정부가 공존하다가 점차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하나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번만 오늘은 시간상 이렇게 다루지만요. 1, 2, 3번 전부 다 대한민국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정당이 바로 이 진보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당은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에요. 이게 위헌 정당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보당의 실체를 저희가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사진 내려주시면 오늘 이렇게 역사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이승만 역사교실 이 책을 집필한 가장 큰 이유는 나만 배워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배우고 이제는 남들에게 가르쳐서 전파해서 정말 전 국민을 이 역사관, 올바른 역사관으로 깨우자, 이런 취지로 또 그런 결단으로 시작된 책인 만큼 여러분께서도 절대 이 공부는 나 너무 나이가 많아요, 나 나이가 적어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한 이유들을 전부 뒤로 하신 채 정말 나라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꼭 올 한 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승만 역사교실 시간이었고요. 저는 또 수요일 다음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광 목사님을 위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자유통일당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분명한 보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자유통일당을 위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양메리 사모였고요. 전 다음 시간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메리 사모입니다.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분들의 기도로 새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이름하여 이승만 역사 교실입니다.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룬 역사 교재인데요. 지난 7, 8년 동안 광화문 운동에 참여하면서 제가 무엇보다 가장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첫째, 성경을 알아야 하며 둘째는 역사를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정광 목사님의 삶을 또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정말 흠모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깨달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광화문 운동 연단 위에서 정광 목사님께서 지난 7, 8년간 전하신 애국 연설 또 역사 강의들을 토대로 또 여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이번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전체 흐름을 한 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승만 역사교실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 이승만 역사교실 책은 총 2가지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자용 책입니다. 학습자용 책은 여러분께서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스스로 필기를 교재해 가시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교사용 책자는 이 온라인 강의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과 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연 설명 그리고 정확한 출처까지 포함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실 때도 참고서로 활용하기에 용이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교회나 가정이나 또 스터디 그룹에서 함께 공부하실 때도 교사용 교재와 또 인원수에 맞는 학습자용 교재를 구매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끝으로 이승만 역사교실 책의 모든 수익은 다음 세대의 역사관을 바로 세우는 모든 그런 교육 사역에 전액 후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비록 나는 책을 쓰는 작업엔 함께하진 못했지만 이 사역에 꼭 동참하고 싶다. 내가 그 자리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어떻게든 좀 동참을 하고 싶다. 이런 감동이 오신다면 여러분께서 해주실 일은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널리 전파하여 주셔서 이승만 역사교실 책을 통해 정말 전 국민의 역사관이 바로 세워지고 또 그로 인해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또 나라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을 통해 애국심이 다시금 우리 젊은 세대에게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승만 역사교실의 양메리였고요. 앞으로도 계속 출간되는 모든 책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